그건 이서연 씨가 감당할 수 있는 성질의 일이 아니에요. 차가운 한마디가 회의실에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목소리의 주인은 내 상사인 차수진 팀장이었다. 그녀는 방금 내가 제출한 에코 2000년 시스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총괄 담당 제안서를 테이블 저편으로 가볍게 밀어냈다. 마치 먼지 묻은 휴지를 치우듯. 무심하고 건조한 손짓이었다. 그 종이 뭉치에는 지난 5년간 내가 쏟아부은 시간과 열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유일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시선을 내리깔았다. 테이블 아래에서 맞잡은 두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희미한 고통이 오히려 현실감을 주었다. 분노나 슬픔 같은 격한 감정은 아니었다. 그저 거대한 소음이 지나간 뒤에 먹먹한 정적.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심장을 채웠다. 팀장님 말씀은 제가 자격이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했다. 수년간의 회사 생활이 나에게 가르쳐준 가장 유용한 기술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는 법이었다. 내면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도. 겉으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보이는 것. 자 팀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나를 건너보았다. 값비싼 테 안에서 그녀의 눈은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자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서연 씨, 이건 리더십과 대외적인 조율 능력의 문제죠. 이서연 씨의 강점은 디테일한 분석과 묵묵한 실행력에 있어요. 그 강점을 살리는 게 회사로서도, 이서연 씨 개인으로서도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묵묵한 실행력. 그녀는 언제나 나를 그렇게 표현했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벽을 치는 말이었다. 당신은 무대 뒤에 머물러야 할 사람. 조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딱 그만큼의 선을 긋는 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라는 짧은 대답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오자 바깥의 소음이 나를 덮쳤다. 키보드 소리, 전화벨 소리, 동료들의 웃음소리. 방금 전까지 내가 있던 회의실만이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내 이름은 이서연, 42살. 7년 전 사고로 남편을 잃고 지금은 10살짜리 딸 하윤이와 단둘이 살고 있다. 나는 대한민국 서울의 수많은 직장인 중 한 명이고 IT 기업 미라이테크의 데이터 분석팀 소속 과장이다. 내 삶은 단순하다. 새벽에 일어나 하윤이의 아침을 차리고 학교 갈 준비를 돕고 9시까지 회사에 출근한다. 퇴근 후에는 하윤이와 저녁을 먹고 숙제를 봐주고 잠자리에 드는 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잠이 든다.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하윤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에 간다. 내 세상은 그렇게 하윤이와 회사,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중 회사의 축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에코 시스템이다. 지금은 우리 회사의 핵심 고객 분석 시스템이 된 에코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5년 전 회사는 큰 위기를 맞았다. 경쟁사의 신규 서비스 출시로 주요 고객들이 대거 이탈했고 기존의 낡은 시스템으로는 그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모두가 우왕좌왕하며 책임을 떠넘기기 바쁠 때 나는 혼자 밤을 새워가며 흩어진 데이터들을 끌어모았다. 고객의 작은 불만 사항, 서비스 이용 패턴, 상담 기록까지. 의미 없어 보이던 데이터 조각들 속에서 나는 하나의
메아리를 듣고 있었다. 고객들이 보내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신호. 나는 3개월 동안 사무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코딩과 씨름했다. 수십만 개의 데이터를 분류하고 패턴을 분석하고 관계를 정립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에코 시스템이었다. 고객의 행동이 어떻게 회사의 실적으로 메아리쳐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시스템. 에코는 성공적이었다. 우리는 이탈 고객의 마음을 되돌렸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냈다. 그 공로는 당연히 팀을 이끌던 차수진 팀장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에코의 개념과 성과를 멋지게 포장해 임원들 앞에서 발표했고 그해 최고의 성과를 낸 팀장으로 뽑혔다. 나는 그저 발표 자료 구석에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힌 수많은 팀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성취감. 그리고 회사의 위기를 구했다는 안도감이 더 컸으니까. 나는 내 아이와 같은 에코가 잘 성장해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그 후로 5년 나는 에코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관리자였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갔고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면 밤을 새워 개발했다. 차 팀장은 에코가 내놓는 결과물들을 이용해 승승장구했다. 그녀는 시스템의 복잡한 원리나 구조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이 데이터 좀 뽑아줘요. 이런 경향을 보여주는 보고서 하나 만들어줘요 라고 지시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줬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나는 에코라는 마법 상자를 다룰 줄 아는 편리한 요정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나는 내 자리로 돌아와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다. 화면 한쪽에 하윤이의 웃는 얼굴 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 하윤이는 7살.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다. 남편 없이 혼자 치른 입학식. 나는 괜찮은 척 웃으며 사진을 찍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시리고 아팠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짐했다. 하윤이에게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겠다고. 그래서 더 필사적으로 일했다. 내 능력을 증명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하윤이에게 더 안정적인 삶을 선물하고 싶었다. 에코 디에선 이은 그 다짐의 결정체였다. 기존 시스템을 넘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의 고객 행동까지 예측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 지난 1년간 나는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것만 성공하면 나도 단순한 실무자를 넘어 내 이름을 건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내 능력을, 내 존재 가치를 온전히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차 팀장은 단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부정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마치 내가 꾼 꿈의 크기가 내 분수에 맞지 않는다는 듯이. 선배님, 괜찮으세요? 파티션 너머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입사 1년 차인 신입사원 안지원 씨였다. 맑은 눈을 한 그녀는 언제나 나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다. 내가 에코에 대해 설명해 줄 때면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받아 적었다. 네, 괜찮아요. 잠시 생각할 게 있어서요. 나는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녀의 순수한 걱정이 오히려 가슴을 찔렀다. 이 젊고 유능한 후배의 눈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그저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능력은 있지만 욕심은 없는, 그래서 만만하고 이용하기 좋은 선배.
어쩌면 차 팀장이 나를 보는 시선과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퇴근 시간이 다가왔다.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늘 마지막까지 남아 에코시스템의 일일 점검을 하고 퇴근했다. 혹시 모를 오류가 밤사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은 지난 5년간 나 혼자 해온 암묵적인 의무였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키보드 위에서 움직임을 멈췄다. 그리고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눌렀다. 시스템 종료 중이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나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배님, 오늘 일찍 가시네요. 시스템 점검은요? 나를 발견한 지원 씨가 놀란 듯 물었다. 오늘은 그냥 가려고요. 별일 없겠죠? 내 대답에 그녀는 물론 주변의 다른 동료들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표정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나의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져 왔는지를. 그것은 고마워해야 할 기여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공기 같은 것.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 같은 것이었다. 회사를 나서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다. 저녁 노을이 빌딩 숲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저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오늘 하나의 약속을 깨뜨렸다. 나 자신과 했던 약속, 그리고 내 딸 하윤이와 했던 보이지 않는 약속,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겠다는 그 약속의 첫 번째 조각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그 파편들이 심장에 박혀 숨을 쉴 때마다 아릿한 통증을 만들어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윤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간간히 자동차 불빛만이 유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차가운 공기가 맨살에 닿는 감촉이 선명했다. 분노가 아니었다. 억울함도 아니었다. 그 모든 감정의 단계를 지나 마음속에는 차가운 재만이 남아 있었다. 지난 5년, 아니, 이 회사에 입사한 이후의 모든 시간이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서가 아니었다. 그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나의 헌신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나의 침묵은 무능의 다른 이름이 되었다.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무릎 위로 뚝뚝 떨어졌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지난 세월 동안 나 자신을 너무나 방치했다는 미안함. 그리고 어리석었던 나 자신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다. 하윤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정작 나 자신을 가장 돌보지 않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물은 멎었고 마음속의 차가운 재는 단단하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애쓰지 않겠다. 나는 이제 내게 주어진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자기방어였다. 보이지 않는 노동이 정말로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과연 무엇이 변하는지 혹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나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인 6시에 눈을 떴다. 평소 같았으면 5시에 일어나 가장 먼저 노트북을 켜고 밤사이 에코 시스템에 이상은 없었는지부터 확인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침대에 누워 창문으로 새으며드는 여명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어둠이 걷히고 세상이 서서히 제 빛을 찾아가는 모습이 마치 내 마음 같았다. 나는 주방으로 가 정성껏 아침을 차렸다. 늘 시간에 쫓겨 토스트나 시리얼로 때우던 아침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따뜻한 밥을 짓고 계란국을 끓이고 생선 한 토막을 구웠다. 고소한 냄새에 잠이 깬 하윤이가 눈을 비비며 식탁으로 왔다. 우와, 엄마 오늘 무슨 날이야? 진수성찬이네? 딸의 해맑은 얼굴을 보니 어젯밤 나를 짓누르던 무거움이 조금은 가시는 듯했다. 그냥 우리 딸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우리는 마주 앉아 오랫동안 아침을 먹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 이야기, 새로 나온 아이돌 그룹 이야기. 하윤이는 신이 나서 제잘거렸고 나는 그런 딸의 모습을 눈에 담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오랜만에 가져보는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내 시간을 온전히 되찾은 기분이었다. 회사에 도착한 시간은 정확히 9시 정각이었다. 단 1분도 빠르거나 늦지 않았다. 늘 8시 30분이면 자리에 앉아 모든 업무 준비를 끝내놓던 나였기에 정시에 나타난 내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과도 같았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자기 일에 바빠 눈치채지 못했지만 늘 나보다 먼저 와 있던 안지원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가볍게 목례만 하고 자리에 앉았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영업 2팀에서 보낸 메일이 눈에 띄었다. 지난 분기 20대 여성 고객 이탈 원인 분석 요청. 평소 같으면 나는 즉시 에코 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들의 잠재적 니즈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까지 포함한 심층 보고서를 작성해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답장 버튼을 눌러 간결하게 타이핑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팀 이서연입니다. 요청하신 내용 처리를 위해 사내 규정에 따른 공식 데이터 요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 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에 필요한 구체적인 변수와 기간을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극히 사무적이고 원칙적인 답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빠르고 친절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메일을 보내고 나니 마음 한편이 불안하면서도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까? 안지원 씨가 조심스럽게 내 자리로 다가왔다. 선배님, 저기. 차 팀장님께서 주간 트렌드 보고서 찾으시던데 보통 9시쯤 보내주시지 않았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궁금증과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다. 아, 그거요? 이제부터 주간 보고서는 자동화 시스템에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생성되도록 설정했어요. 표준 업무 절차를 따르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지원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나의 작은 변화가 이 젊은 후배에게는 혼란으로 다가오겠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팀의 만능 해결사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 역할을 수행하는 평범한 팀원일 뿐이다. 하루 종일 나는 기계처럼 일했다. 공식적으로 요청된 업무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처리했다. 다른 팀의 막연한 질문에는 원칙적인 답변으로 응대했고, 동료들의 사소한 부탁은 정중히 거절했다. 사무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쁘게 돌아갔지만 그 속에서 나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모두가 나를 필요로 했지만 그 누구도 나의 보이지 않는 노동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 이제 그 노동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 빈자리를 느끼게 될까, 아니면 그저 내가 불친절하고 비협조적인 사람으로 변했다고 생각할까.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을 알리는 알람이 울렸다. 나는 미련 없이 작업하던 창을 닫고 컴퓨터를 껐다. 바로 그때 모니터 오른쪽 하단에 작은 경고창이 떴다. 서버 3번 스토리지 용량 95% 초과, 데이터 로딩 속도 저하 가능성. 심각한 오류는 아니었지만 방치하면 내일 아침 시스템 전체에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였다. 어제의 나였다면 당연히 남아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했을 것이다. 나는 잠시 경고창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사내 메신저를 열어 야간 유지보수팀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서버 3번 스토리지 용량 확인 필요. 프로토콜에 따라 조치 바람.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사무실을 향해 가볍게 인사하고 뒤돌아섰다. 아직 많은 동료들이 분주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 익숙한 소음과 열기를 등지고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나는 마치 다른 세계로 건너가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피곤에 지친 직장인의 얼굴. 하지만 그 안에는 어제까지는 없었던 아주 작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닌 스스로를 지키기로 한 자의 조용한 결의였다. 회사 건물을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차 팀장이었다. 받을까 망설이다. 나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휴대폰을 꺼버렸다. 오늘 하루 나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 그리고 하윤이의 엄마로 돌아가고 싶었다.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나는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나의 조용한 반란이 시작된 지 사흘이 지났다. 사무실에는 미묘하고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동료들은 더 이상 내게 사소한 부탁을 하거나 비공식적인 데이터 요청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복잡한 공식 절차를 밟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불만 섞인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느껴졌다. 차수진 팀장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나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일시적인 변덕이나 항의쯤으로 생각하는 듯했다. 그녀는 내가 곧 예전의 편리한 이서연으로 돌아오리라 믿고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매일 아침 하윤이와 함께하는 따뜻한 식사와 정시에 퇴근해 딸과 눈을 맞추는 저녁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온을 내게 선물했다. 나는 지난 몇 년간 내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일의 성취감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방치해왔다. 사건은 목요일 오후에 터졌다. 우리의 핵심 파트너사인 유럽의 이노베이트 글로벌로부터 긴급 메일이 도착했다. 내일 오전에 있을 분기별 전략회의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자료를 급히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요청 사항은 매우 구체적이고 까다로웠다. 단순한 데이터 추출이 아니라
특정 고객 그룹의 행동 패턴과 잠재 구매력을 연결하는 다차원 분석을 요구했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에코시스템의 데이터 구조를 깊이 이해해야만 정확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작업이었다. 메일은 차 팀장에게 발송되었고 참조인 명단에는 내 이름이 들어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난 3년간 이런 종류의 긴급 요청은 모두 내 담당이었다. 나는 보통 한두 시간 안에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 보냈고 파트너사는 그때마다 우리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감탄을 표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차 팀장은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고 싶었는지 나를 부르는 대신 직접 나섰다. 그녀는 메일 전체를 데이터 분석 1팀 전체에게 전달하며 지시를 내렸다. 이노베이트 글로벌 측 긴급 요청입니다. 요청서에 명시된 대로 작년 동분기 대비 이탈률과 재구매율 데이터를 추출해서 보고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세요. 오늘 퇴근 전까지 마무리 바랍니다. 그녀의 지시를 읽는 순간 나는 문제가 생길 것을 직감했다. 파트너사가 요청한 핵심은 단순한 이탈률이나 재구매율 수치가 아니었다. 그 숫자들 이면에 숨겨진 왜, why를 분석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차 팀장은 그 미묘한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어 그대로의 의미로만 해석해버렸다. 그녀는 에코가 단순한 데이터 창고가 아니라 관계를 분석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이해하려 한 적이 없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이라도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해야 할까 하지만 그 순간 며칠 전 그녀가 나에게 던졌던 차가운 말이 떠올랐다. 감당할 수 있는 성질의 일이 아니에요. 나는 조용히 키보드 위로 손을 가져갔다. 이것은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제 온전히 차수진 팀장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분석 1팀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몇 시간에 걸쳐 데이터를 추출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오후 담시가 넘어 마침내 결과물이 나왔다. 차 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보고서를 검토한 뒤 파트너에게 발송했다. 나는 내 몫의 일을 모두 마치고 6시 정각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등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팀장님, 이노베이트에서 답장이 왔는데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차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그녀는 다급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 메일을 확인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시킨 대로 정확하게 뽑았잖아. 그녀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다. 나는 그 혼란을 뒤로하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예전의 나라면 당장 달려가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팀의 위기를 구하고 늦은 밤까지 남아 결국 해결책을 찾아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모든 공로는 다시 차 팀장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어리석은 연극의 주인공이 되기를 거부했다. 회사 로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하윤이가 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엄마, 우리 딸. 기다렸어, 배고프지? 오늘 우리 약속한 대로 천문대 갈 거야. 진짜요, 와 신난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시 외곽에 있는 천문대로 향했다. 금요일 저녁이라 차가 조금 막혔지만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하윤이는 창밖을 보며 신나게 제잘거렸고 나는 그런 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사무실에서 벌어지고 있을 소동은 까마득한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천문대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우리는 상영관으로 들어가 푹신한 의자에 몸을 기댔다. 불이 꺼지고 거대한 돔 스크린 가득히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져 내렸다. 우와, 하윤이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나 역시 숨을 죽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억만 년의 시간을 여행해 내 눈에 닿은 별빛들. 광활하고 질서정연한 우주 속에서 낮 동안 나를 괴롭혔던 사무실의 문제들은 한없이 작고 사소하게 느껴졌다. 은하수가 밤하늘을 가로지르고 익숙한 별자리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영원한 시간의 흐름 앞에서 인간의 욕심과 갈등은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내레이터의 나직한 목소리가 별들의 신화를 들려주었다. 나는 하윤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내게로 전해져 왔다. 지난 7년간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고 하윤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나는 늘 갑옷을 입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 순간 별빛 아래에서 나는 모든 무장을 해제한 채 온전히 나 자신으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 존재하고 있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상영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상쾌했다. 엄마, 너무 멋있었어요. 다음에 또 와요. 네. 그럼 우리 하윤이가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다. 그때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사무실에서 온 전화일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나는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나는 딸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세상의 그 어떤 긴급한 문제도 지금 이 순간보다 중요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잤다. 금요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평소의 활기찬 소음 대신 무겁고 가라앉은 침묵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안지원 씨가 헬쑥한 얼굴로 내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선배님, 어젯밤에 난리가 났었어요. 이노베이트 글로벌 건 때문에 차 팀장님이랑 분석 1팀이 밤늦게까지 남았는데 결국 해결 못했나 봐요. 파트너사 쪽에서 엄청 화가 났다고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예상했던 결과였다. 차수진 팀장은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자기 사무실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굳게 닫힌 문은 마치 폭풍 전야의 하늘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날은 우리 회사의 매우 중요한 날이었다. 올해의 사활을 건 최대 프로젝트 블루웨이브의 최종 제안 발표가 있는 날이었다. 국내 굴지의 통신 대기업인 KT 넥서스의 차세대 고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대한 사업. 이 프로젝트를 따내느냐 마느냐에 따라 회사의 향후 몇 년간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제안의 데이터 전략 파트를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차수진 팀장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블루웨이브를 위해 내게 수많은 데이터 요청을 해왔다. 나는 그녀가 요구한 데이터를 그녀가 요구한 형식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예전 같았으면 데이터 이면에 숨겨진 의미, 잠재적 위험 요소, 그리고 우리가 경쟁사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전략적 통찰까지 덧붙여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그저 톱니바퀴처럼 나에게 주어진 명령만을 수행했다. 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최종 제안서가 공유되었다. 나는 파일을 열어 데이터 전략 파트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그럴듯했다. 온갖 긍정적인 데이터와 장밋빛 예측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이면에 숨겨진 치명적인 결함들을 즉시 발견할 수 있었다. 차 팀장은 가장 이상적인 조건의 데이터만을 취사 선택해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 계절적 변동성이나 특정 이벤트로 인한 데이터 왜곡 가능성 같은 핵심적인 위험 요소들은 모두 무시되었다. 에코시스템이 찾아낸 이상 신호들을 그녀는 의도적으로 혹은 무지해서 외면한 것이다. 이 제안서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았다. 전문가가 날카롭게 파고들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허술한 구조물.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다.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하지만 누구에게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취급하는 차 팀장에게, 아니면 내 말을 들어줄 리 없는 다른 임원들에게 나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내 무대가 아니었다. 오후 2시, 차 팀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KT 넥서스와의 최종 발표가 열리는 본사 대회의실로 향했다. 사무실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일하는 척했지만 온 신경은 회의실 쪽을 향해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짙어졌다. 지원 업무를 위해 회의실 근처에 대기하던 안지원 씨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잠시 자리에 돌아왔다. 그녀는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나에게 속삭였다. 선배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상대 측 전문가들이 데이터 신뢰성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대요. 예측 모델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드는데 차 팀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차 팀장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예정보다 30분이나 일찍 회의가 끝났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임원들이 굳은 얼굴로 빠져나왔다. 그리고 잠시 후 차수진 팀장이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거의 달리다시피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거칠게 닫아버렸다. 쾅 하는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폭탄처럼 터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민준 이사의 비서실로부터 전체 메일이 발송되었다. 금일 진행된 블루웨이브 프로젝트 최종 입찰에서 당사는 탈락했음을 알립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부서는 금일 중으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문장이었다. 사무실은 이제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모두가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가 이렇게 허무하게 날아가 버린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민준 이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는 평소에는 이쪽 부서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강 이사는 차 팀장의 사무실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무실 안을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찾는 맹수처럼 좌절과 침묵에 빠진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걸음이 점점 내 자리 가까이 다가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제발, 그냥 지나쳐 달라고 속으로 외쳤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정확히 내 책상 앞에서 멈췄다.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의 그림자가 나를 온통 뒤덮고 있었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내게로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늘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무겁고 날카롭게 나를 파고들었다. 강민준 이사의 침묵은 길지 않았다. 그는 나를 꿰뚫을 듯한 시선으로 잠시 내려다보더니 낮지만 사무실 전체에 울릴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서연 씨, 내 사무실로 같이 가지? 그 말이 명령인지 제안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나는 나무 인형처럼 삐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내는 소리가 그 순간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강 이사의 뒤를 따랐다. 그의 넓은 등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등 뒤에 수십 개의 바늘처럼 박히는 것이 느껴졌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안도감까지 섞인 복잡한 시선들이었다. 팀의 실패에 대한 희생양이 드디어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걸까? 우리 부서가 있는 12층에서 임원실이 있는 2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 이사는 아무 말 없이 정면만 응시했다.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의 사무실은 넓고 간결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는 나에게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고 나는 기계적으로 그곳에 앉았다. 그는 책상 위에 미리 준비해 둔 듯한 서류 몇 뭉치를 올려놓았다. 첫 질문은 예상대로 블루웨이브 제안서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프로페셔널한 신문관처럼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이것은 차수진 팀장이 제출한 최종 제안서요. 그리고 이것은 에코 시스템에서 지난 한 달간 생성된 리스크 경고 로그 기록이지. 제안서에는 언급되지 않은 수십 건의 경고가 여기 있더군. 이 경고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겠소. 그는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요구하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숨을 가다듬고 서류를 받아들었다. 익숙한 데이터 코드와 경고 메시지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경고는 특정 기간 동안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데이터가 평소와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예측 모델을 만들 때 이 변수를 보정하지 않으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업팀에서 입력한 초기 데이터 자체에 결측값이 많아 분석 결과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나는 차 팀장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데이터가 말하는 바를 시스템이 보내는 신호를 통역하듯 설명할 뿐이었다.
내가 설명을 이어가는 동안 강 이사는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다. 그의 눈은 내가 짚어주는 서류의 구절과 내 얼굴을 번갈아 오가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설명의 논리적 흐름과 데이터에 대한 나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단순한 시스템 관리자가 아니라 이 시스템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구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듯 했다. 한참의 설명이 끝났을 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안지원 씨에게 들었소. 이서연 씨가 예전에는 이런 데이터 분석 보고서에 항상 보충 해석 자료를 첨부했다더군. 이번에는 왜 안 했지? 그 질문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 사이 바깥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사무실은 텅 비었고 이제 이 넓은 공간에는 우리 두 사람뿐이었다. 강 이사는 의자의 등을 깊게 기대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서 신문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무언가 다른 종류의 진지함이 나타났다. 좋소? 질문을 바꿔보지. 이서연 씨, 인사 기록도 받고 에코시스템의 개발 이력도 다 검토했소? 이 시스템. 당신이 만든 거더군. 그런데 대체 왜 침묵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큰 소리보다도 강력한 파문을 일으키며 내 마음을 흔들었다. 왜 침묵했는가? 그 질문은 지난 며칠간, 아니 몇 년간 나 스스로에게 던져왔던 질문이었다. 비난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그 질문 앞에서 그동안 겹겹이 쌓아왔던 나의 방어막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아주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이야기를 담담하게 꺼내놓았다. 리더가 될 자질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나의 기여가 어떻게 당연한 것이 되었고, 다른 사람의 공으로 포장되었는지, 나의 일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되어갔는지, 그것은 불평이나 하소연이 아니었다. 지난 세월에 대한 건조한 사실, 보고서와 같았다. 강 이사는 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회사의 시스템이 이서연 씨를 놓친 거군. 그리고 당신을 놓침으로써 오늘 회사는 스스로를 실패하게 만든 거고,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차수진 팀장의 자리를 제안하려는 게 아니오. 그건 단순히 다른 사람의 실패를 수습하는 일일 뿐이니까.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만들 기회를 주려고 하소. 나는 숨을 죽였다. 데이터 혁신 센터를 새로 만들 생각이오. 나에게 직접 보고하는 독립부서가 될 거요. 당신에게 자체적인 예산과 팀 구성에 대한 모든 권한, 그리고 에코 2.0을 포함한 회사 전체의 데이터 전략을 구축할 정원을 주겠소. 이건 승진이 아니오. 이건 새로운 시작이지. 어떻게 생각하나? 그의 제안은 내가 감히 꿈꿔본 적도 없는 것이었다. 지난 5년간 인정받고 싶었던 나의 가치를 이 남자는 단 몇 시간 만에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그 가치에 걸맞은, 아니 그 이상의 자리를 제안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대한 충격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형광등, 불빛 아래
고층 빌딩의 고요한 사무실에서 그의 파격적인 제안이 남긴 무게만이 공기 중에 무겁게 떠 있었다. 강민준 이사의 파격적인 제안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것처럼 정신이 아득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나의 목소리를 내었다. 이사님,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 대답에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아마도 즉시 감사 인사를 하며 제안을 수락할 것이라 예상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주말 동안 충분히 생각해보고 월요일에 답을 주시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사무실을 빠져나와 텅 빈 복도를 걷는 내내 나는 꿈을 꾸는 기분이었다. 기쁨보다는 혼란스러움이 더 컸다. 지난 몇 년간 간절히 원했던 인정과 기회가 한꺼번에 주어졌지만 선뜻 손을 내밀 수가 없었다. 주말 내내 나는 유령처럼 집 안을 배회했다. 토요일 아침 나는 대청소를 시작했다. 몸을 고되게 움직이면 복잡한 생각들이 조금은 정리될까 싶어서였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구석에 놓여 있던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7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다. 한 번도 열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던 상자. 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의 손때에 묻은 낡은 책 몇 권, 그가 즐겨 쓰던 만년필, 그리고 우리의 젊은 시절이 담긴 앨범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던 시절. 앨범 마지막 장에는 그가 나에게 써준 짧은 편지가 끼워져 있었다. 나이 사랑하는 서연에게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빛나는 사람이야. 절대 그 사실을 잊지 마. 당신의 가장 큰 팬. 남편이. 나는 편지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정말로 잊고 살았다. 내가 얼마나 빛나는 사람이었는지를, 하윤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나는 스스로의 빛을 꺼버린 채 어둠 속에 익숙해져 갔다.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은 어느새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족쇄가 되어 있었다. 눈물을 닦고 있을 때 하윤이가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나는 괜찮다는 듯 웃으며 딸을 끌어안았다. 하윤이는 내 품에 안겨 가만히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엄마,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맨날 피곤해 보이는 거 싫어. 아이의 담담한 위로가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하윤이에게 주어야 했던 것은 좋은 옷이나 비싼 장난감이 아니었다. 행복하게 웃는 엄마의 모습,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엄마의 모습이었구나. 일요일 저녁, 나는 결심을 굳혔다.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과거를 매듭지어야 했다. 나는 차수진 팀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팀장님, 내일 출근 전에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몇 분 뒤, 그러죠. 라는 짧은 답장이 돌아왔다. 월요일 아침, 우리는 회사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이른 시간이라 카페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창밖으로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커피 향만이 피어올랐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나였다. 저는 팀장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어떤 비난이나 원망도 섞지 않은 담담한 고백이었다. 내 말에 그녀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커피 잔만 내려다볼 뿐 아무 말이 없었다. 지난 5년간 제가 만든 시스템이 회사를 위해 기여하고 팀장님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며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언제나 그림자였습니다. 제 노력과 성과는 이름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블루웨이브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저는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침묵이 불러온 비극이었으니까요. 내 말이 끝나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내 탓을 하겠다는 건가요? 모든 게 내 책임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방어적이고 날카로웠다. 아닙니다. 누구의 탓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알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내 질문에 그녀는 한동안 나를 쏘아보기만 했다. 위태로운 침묵이 흘렀다.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피로와 자조가 섞여 있었다. 이서연 씨가 부러웠어요. 뜻밖의 말이었다. 당신처럼 되고 싶었어. 아무 것에도 기대지 않고 오직 자기 실력만으로 빛나는 사람. 나는 그러지 못했거든. 나는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없이 고개를 숙이고 비위를 맞추고 내 속을 감춰야 했어. 여자라는 이유로 능력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남자들보다 2배, 3배는 더 독하게 굴어야 했지.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당신은 달랐어. 묵묵히 자기 일만 하면서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지. 당신의 그 재능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어. 당신을 인정하고 위로 올리면 언젠가 당신이 내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두려움. 그리고 당신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날 거라는 공포. 그래서 당신을 내 옆에 묶어둘 수밖에 없었어. 내 성공을 위한 가장 유능한 도구로, 동시에 나의 가장 큰 위협으로.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다. 변명도 아니었다. 한 인간의 뒤틀린 욕망과 깊은 열등감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었다. 나는 그녀를 보며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대신 아주 옅은 연민을 느꼈다. 그녀 역시 이 거대하고 차가운 시스템이 만들어낸 또 다른 피해자였다. 살아남기 위해 다른 일을 짓밟는 방식을 택했을 뿐. 우리의 싸움은 단지 2 사람의 갈등이 아니었다. 개인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비정한 시스템 자체와의 싸움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카페를 나오며 우리는 어떤 작별 인사도 나누지 않았다. 더 이상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할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아침 나는 분명히 보았다. 화려한 갑옷 뒤에 숨겨진 그녀의 상처 입은 민낯을.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놀랍도록 가벼웠다.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다. 나의 길을. 나만의 방식으로 걸어갈 것이다. 월요일 아침
나는 다시 강민준 이사의 사무실 문 앞에 섰다. 금요일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란은 없었다. 내 안에는 고요하고 단단한 확신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들어오시오. 그의 허락을 받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나를 보더니 의자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나는 그의 손을 담담하게 맞잡았다. 주말 동안 잘 생각해 봤소. 네. 이사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말에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놀라움도 잠시. 그는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보시오. 첫째, 새로 만들어질 센터의 팀 구성에 대한 전적인 자율권을 원합니다. 이력서나 사내 정치적 관계가 아닌 오직 실력과 잠재력만을 기준으로 제 손으로 직접 팀원들을 뽑겠습니다. 이미 몇 명 염두에 둔 인재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하고 있는. 그러나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동료들을 떠올렸다. 안지원 씨처럼 빛나는 눈을 가진 후배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었다. 합리적인 조건이군. 그리고 두 번째는 차수진 팀장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차 팀장님을 해고하는 것을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조건은 그에게도 전혀 예상 밖이었던 듯했다. 그는 의아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유를 물어도 되겠소. 당신을 그렇게 짓밟은 사람인데 한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문제의 증상을 해결할 뿐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차 팀장님 한 사람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구성원을 극단적인 경쟁으로 내모는 우리 회사의 시스템 그 자체에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리더십이 누군가에 대한 복수나 처벌로 시작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녀의 강점인 대외관계 능력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자리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십시오. 내 말이 끝나자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나를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한 명의 리더로서 평가하고 있었다. 길게 느껴졌던 침묵 끝에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좋소? 이서연 씨의 조건을 모두 수용하지. 당신의 통찰력에 감탄했소. 이제부터 당신은 이서연 과장이 아니라 이서연 센터장이야. 그의 손을 다시 잡았을 때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실감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데이터 혁신 센터는 작지만 활기찬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나의 첫 번째 팀원은 예상대로 안지원 씨였다. 그녀는 내 밑에서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펼치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다. 나는 또한 다른 부서에 숨겨져 있던 보석 같은 인재들을 찾아내 팀으로 합류시켰다. 우리는 수직적인 직급 대신 서로를 님으로 부르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고 에코 이익조화성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사무실에는 언제나 건강한 토론과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차수진 팀장은 기업 홍보실에 IR 담당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 자리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기술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그녀 본연의 강점인 화려한 언변과 대인관계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는 듯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가끔 마주쳤다. 그럴 때면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가볍게 목례만 나누고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그 어떤 미움이나 원망의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진 오후였다. 나는 새로 옮긴 내 사무실 창가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예전 강 이사의 사무실처럼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나만의 공간이었다. 창계는 내가 얼마 전 사다 놓은 작은 녹색 화분이 놓여 있었다. 새로운 삶과 성장을 상징하는 듯 연두빛 새잎을 힘차게 밀어 올리고 있었다. 나는 텅 빈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에는 우리 팀원들이 자유롭게 적어놓은 아이디어들이 가득했다. 책상 위에는 하윤이가 그려준 내 얼굴 그림이 놓여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사랑했다. 이것은 내가 직접 일군 나의 세계, 나의 정원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하윤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이에요.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리 엄마. 메시지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이 서툰 솜씨로 그려져 있었다. 그림 속의 나는 왕관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반짝이는 별이 들려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사랑해요. 나는 사진을 보며 소리 없이 웃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것이었구나.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거창한 성공이나 복수가 아니었다.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평온한 행복을 나누는 것. 나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내 목소리를 내며 내가 만든 건강한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 나는 창밖의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신 가을 햇살이 내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진정한 승리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았던 과거와 화해하고 비로소 나 자신으로 바로 서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 자신으로 온전히 서서 사랑하는 딸에게 자랑스럽게 웃어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었다. 고요한 사무실 안, 따스한 햇살 아래. 나는 오랫동안 그 평화로운 행복을 음미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아침이 이제 막 밝아오고 있었다.